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정점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점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37만 명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방역 의료 체계 개편 이후에 백신 접종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국정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주한 중국 대사와 미국 대사 대리를 잇따라 만나 상호관계 발전 중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역대 최소 표차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큰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검찰권 강화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 수습책을 논의하고 다음 주부터 비상대책위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열흘 안에 정점에 이르러 하루 신규 환자가 최다 37만 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PCR 검사 없이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는 2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장거리 로켓을 쏠 수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발사 시설의 현대화를 지시하는 등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수순에 사실상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장인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군사 정찰 위성 등 다목적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시설 등을 현대적으로 확장하고 개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국가우주개발국에 의한 방문으로 우주 강국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국가의 원대한 우주 강국의 꿈과 포부가 씨앗처럼 묻혀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을 공화국의 국위에 맞게. 하지만 서해 위성 발사장은 과거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핑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던 장소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쏠린 미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ICBM 시험 발사를 위한 단계적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대미 선제적 신뢰 조치 중단의 임박성을 보여주면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미국이 빨리 북한의 손을 잡아달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위원장의 서해 위성 발사장 시차를 윤석열 후보의 당선 확정 다음 날 공개한 점도 주목됩니다. 이에 북한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생일과 한미 연합훈련이 겹치는 다음 달이 긴장 고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파했던 갱도중 일부를 복구하고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를 일부 시작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지명을 따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발사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사한 건 ICBM을 완성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2월입니다.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은 어떤 곳인지, 시설 개선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은하 3호 로켓을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 첫 발사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로켓에 탑재된 위성체 광명성 3호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성으로 기능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기술로 규정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하였다.
북한은 이후 위성이 아닌 ICBM 발사로 방향을 틀었고 2017년 이동식 발사대 태를 이용해 화성 14형과 15형 등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동창리 발사장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6년 만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시설 확장을 지시하며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앞서 광명성 4호를 발사하기 전 발사대 높이를 50m에서 67m로 증축한 점을 고려할 때 탄두와 직경을 크게 늘린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동창리에서 발사되는 발사체는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한데요. 우주 발사체와 ICBM이 상승 단계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 주장에 ICBM 발사를 우주 활동으로 가장하려는 시도라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양국 간 우호 증진과 북핵 협력,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등이 거론됐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통화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입니다. 통화는 15분가량 이어졌는데 당선 축하 인사와 동일본 대지진 11주기에 대한 위로가 오갔습니다. 또 동북아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한 양국 우호 협력 증진과 한반도 사안 관련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그리고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다만 첫 통화인 만큼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제외됐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 축전을 전했습니다.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심화시켜 특히 윤 당선인은 양국이 서로 주요 교역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이은 크리스토퍼 델 코소 미국 대사대리와의 만남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면서 경제, 기후, 보건, 의료 등 포괄적 협력을 주문했고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대사대리도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고 화답했습니다. The U.S.-Korea strategic alliance be a tool for doing good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중국 견제용으로 평가되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와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 등이 언급됐지만 구체적 논의는 없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중 일러 등 이른바 4강의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 정부의 외교 로드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부지를 일반에 개방하고 이 기존 국무총리실과 공관을 각각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정치 개혁안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등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면서 층만 오르내리면 되는 정부 서울청사로 옮겨 참모들과 신속히 소통하고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해왔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께서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해 인수위가 꾸려지면 1호 사업으로는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바꾸고 몇 개 층을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정부 과천청사로 이전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의 정확한 인사 규모가 아직 추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층수나 층 위치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의 집무실은 당연히 공약에 따라 이행되는 것인 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부터 공약했던 사안이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경호처에서도 그간 다각도로 검토해왔고 윤 당선인 측에서도 공약 발표 이전부터 가부를 타진해온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되면 대통령 관저도 옮겨야 하는 만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이나 안가 등이 후보지로 검토되는 가운데 취임 첫날부터 광화문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가시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는 대선 패배 이튿날 지지자들을 향해서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길을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전 후보는 SNS를 통해 패배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부족한 후보 자신에게 있다며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로 연대와 결속이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혁신하고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최소 표차로 당락이 갈릴 만큼 치열했던 선거에 개표 과정 곳곳에서도 각종 논란과 소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 부평의 개표소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을 막은 일도 있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구독자와 일부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몸싸움도 벌어지죠. 지난 9일 밤 인천 부평구 삼산체육관 개표소 모습입니다. 수백 명의 인파가 신원 미상의 사람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함 반입을 막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부정선거나 윤석열 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이 구독하는 채널 진행자들은 투표소 현장을 중계하면서 수상한 사람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간 투표함과 같은 번호의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상하다고 지칭한 사람들은 투표 관리인과 각 정당의 참관인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문제 삼은 투표함 역시 정상적인 투표함으로 개표소 입구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져서 투표관리관과 개표 참관인이 투표함을 직접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해서 이송한 투표함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는 7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로 인해 한때 인천 지역 개표에 차질이 빚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선관위는 성명불상의 시민 여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는데요. 그러자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도 인천시 선관위를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선관위가 시민들이 오해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고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선관위가 아주 잘못됐어요. 보니까 좀 충분히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이나 그다음에 선거관리 유튜브 감시단이나 오해를 받을 만한 빌미를 줬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보셨어요? 한 번에 동시에 한꺼번에 옮기는 게 아니고 네. 따로따로 옮기면서 어떤 의구심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했을 때 이의 제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시켜야지 다짜고짜 경찰 부르고 밀어붙이고 당신들 우리 말 안 들으면 공무집행 방해고 선거법이. 한편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투표함을 개표한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1,041표를 득표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959표를 앞섰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을 해도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전국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선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얘기 분석 같은 것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들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선의 후유증 얘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불복이라든가 부정선거 관련한 소송 이런 것들은 없겠죠?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 패배자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축하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또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일거에 대립정국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 화합, 통합이라는 차원에서의 후유증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후보님을 죄송하지만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고 난 다음에 0.73인가 그 정도의 그 표차밖에 안 났는데 아주 빠르게 패배를 승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 대선의 경우는 승자와 패자가 내가 패배했는데 당신 축하합니다라고 전화하는 순간에 바로 언론에서 이제 승배 끝났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4,4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권자에다가 거의 그 77%의 투표율이었는데 그렇게 작은 표차밖에 안 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승복을 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혼란이나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자체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란은 이제 없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아직도 조금은 어려움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0.7% 아슬아슬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지층을 달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장 당 내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해법을 둘러싸고 당장 이재명 전 후보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는 이제 김두관 의원의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설랑설레가 있는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당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이번 대선의 의미가 저는 양진영 모두에게 경고장을 날렸다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자는 0.7%포인트로 이기긴 했지만은 결국 독주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권 심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긴 이제 메시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내로남불의 독선적인 모습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역시 이제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어왔던 진영 대결이 더 심각하게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영 대결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진영 대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 막바지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선거용으로 끝내면은 안 되고 앞으로 차라리 지금부터 더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그런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고 있는 진도들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을 좀 들어보죠. 인수위직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 좀 나누셨습니까?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 넘게 지금 회동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얘기하셨습니까?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인수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근데 교감은 하시지 않았겠느냐 싶어요. 교감은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때 구체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대화는 나누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얘기가 약간 다른데요. 안철수 대표는 뭐 얘기 나누는 거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교감은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눴겠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람을 갖다 어떻게 배치하는 문제,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뭘 맡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그다음에 그 자격으로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건데, 국정 전반만 논의했다? 어떻습니까? 그 안철수 지금 대표시죠. 어쨌든 예. 국민의당 대표신데 안철수 대표님은 그 보면 포카페이스를 못해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야 그동안에 무슨 그 합당 안 한다고 그랬다 합당하고 다 거짓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런 경우에 보면 마스크 안에서 이렇게 웃음 짓는 눈동자 표정이 굉장히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회담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시간에 넘는 그 회담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아마 두 분이, 그런데 우리가 그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다고는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뭔가 교감은 있으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건 워낙 완강하게 부인을 해서 혹시 언론들이 인수위 안 맡을 것 같다, 이런 인수위원장 안 맡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쏟아질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인수위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야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전국 전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상당 부분 깊숙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철수 대표가 하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냥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국민의당 자기가 함께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도 빨리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 안철수 대표 자체가 뭘 맡을 건가도 뭐 인수위원장이든 아니면 차기 총리든 간에 얘기를 나눠야 되고 할 것 같은데, 배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선택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지명을 하고 국무총리 지명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에는 지명하고 국무총리는 지명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인수위원장은 지명 안 하고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정석은 역시 인수위원장 지명하고 또 총리 지명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 할 때 인수위부터 공동으로, 또 그리고 정부도 공동으로 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강력하게 내가 인수위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여러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이걸 거부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2시간 도시락 오찬 회동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입장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교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봐서는 일단 최소한 인수위원장에는 지명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원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무총리에도 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판에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다 맞는 것 같고요. 그 일각에서는 합당 이후에 공동당 대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발전시키는 분들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신 거죠. 그걸 놓고 지금 시간은 결국은 당선인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 당선인과 어떻게 조율과 교감을 해나갈지 뭐 주목됩니다. 김 센터장님이 지금 합당 얘기 꺼내셨는데, 국민의힘 속으로 국민의당이 들어가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그냥 합쳐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공동대표냐 진짜, 아니면 통합 당대표가 새로 나오냐? 이것도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야말로 그 힘 게임의 결론 지어지게, 힘에 의해서 뭐 밀고 당기기 위해서 결론 지어질 것이고, 저희가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예상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결코 당대당 합당보다는 그냥 들어와라라고 얘기할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것인데, 힘겨루기로. 배 교수님 촉을 좀 들어보죠. 제가 이 문제를 좀 분명하게 전망을 하면요. 일단 안철수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당권으로 갈 거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내각으로 가겠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내각으로 간다면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합당 부분은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합당과 관련해서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합당 방식,
당대당 통합 방식이냐 아니면 흡수 통합 방식이냐인데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양보를 할 것 같고요. 지분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양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이 떡도 먹고 저 떡도 먹고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라는 것이 좀 외람되지만 사실상 안철수 대표의 1인 정당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내각의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용을 해준다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대충 개연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개연성은 있지만 뭐 정치라는 것들은 어떤 변수가 어떻게 돌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또 감정의 문제도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안철수 대표가 그냥 내가 총리하고 그다음에 장관 한두 자리 내가 아는 분과 그 나를 따라왔던 사람 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자. 그러면 글쎄 그분 안에 있는 분들을 무마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당선인의 시간이고 당선인 위주로 뭔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추측이 되는 거냐? 뭐 윤핵관이라고 뭐 핵심 관계자라고 했는데 좀 너무 막연하고 정당 내에서 윤 대표, 윤 후보를 적극 지지하던 끝까지 지지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 출신이어서 윤 당선인하고 잘 통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 그룹하고 뭔가 균형이 딱 맞을 건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결국 당정청을 다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핵심 포스트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장을 윤핵관 3인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비서실장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정청을 자신의 사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윤핵관 하면 이제 3인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장제원 그리고 또 권성동, 윤한홍.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장관으로 입각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요. 또 뭐 원내대표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과 동시에 상당히 역할을 인정받았던 이제 권영세 의원이 지금 뭐 어떤 뭐 지명직보다는 원내대표로 자리를 트는 것 같으니까 이건 교통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인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 당무에는 관여를 안 하겠다. 이제 당연히 이제 대통령 신분이니까 정치에 중립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당직을 핵심 당직을 맡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뭐 원희룡 정책본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의 기용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혹시 들으신 얘기나 짐작하시는 바가 또 있으신지요? 어떤 그룹들이 아니 저는 기본으로 그 윤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후보의 주변 분들하고 싸우면서 네이밍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가장 서운해할 부분이 저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라는 게 원래 자기 주변 분들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코 그걸 비난하거나 뭐 그 나쁘다고 할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 DJ 대통령과 동교동계처럼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어오면서 정말 이 사람들 챙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검찰총장을 하다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룹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윤핵관이라는 단어로 만들어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게 한 것, 생겨나게 한 것은 저는 그 이준석 대표한테 좀 서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당연히 그 대통령 당선되는데 도와줬던 분들이 핵심적인 자리에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무슨 월권을 하거나 부패를 하거나 이러면 문제지만 그런 걸 등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좋은 자리에 가서 열심히 자기 대통령과 뜻을 맞춰서 그 국정을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핵관 문제는요. 과거의 윤핵관하고 현재 윤핵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과거의 문제가 됐을 때는 비선 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밖에서 뭔가 역할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식으로 공적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 사람을 쓰는 거는 부정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사람만 쓰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탕평을 하지 않고는 협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사람 플러스 내 사람 아닌 사람도 쓸 수 있는 큰 탕평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큰 탕평도 이제 하려다 보면 뭔가 바꾸고 싶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 자체를 갖다가 줄이고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을 따로 얻는 거야. 뭐 당선인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여가부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기재부를 갖다 기획과 재정으로 다시 떼일까 등등등 여러 가지 이 정부 부처 조직의 이제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은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여소야대 정부 이 하에서 순탄하게 풀릴 것 같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또 지방선거가 딱 기다리고 있어갖고 하자는 대로 이렇게 척척 해줄까 이것도 생각이 되고. 일단 여가부 문제는요. 첫째 현실의 문제에서 좀 맞질 않아요. 예. 지금 구조적인 성차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여성가정부를 기능을 조정하고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예. 또 공약의 일관성에서도 맞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당선인이 애초에 양성평등부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지금 여가부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결국 젠더 갈라치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은 젠더 갈라치기는 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실패한 득표 전략이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방향에 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여성가족부 폐지의 방향으로 간다면은 말씀하셨지만 여소야대 전국에서 민주당이 172석 갖고 있고 정의당까지 강력 반발하면 예. 여기 지금 시민 여성단체들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범하기 전부터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예. 헌법을 바꾸어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예를 들면 중임제를 집어넣고 책임 총리제를 강화하고 등등등을 한다면 여당은 정치개혁을 선거 때는 했는데 다수 의석을 갖고서 이걸 척척척 도와줄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 총리제는 뭐 지금 헌법에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 대통령은 총리의 임명 제청에 의해서 원래 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안 돼 왔던 것이 문제인데 저는 일단 지금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이 예.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앞서서 여가부 문제는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이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근데 논의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럼 그 여가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의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예. 여가부가 그동안 여성운동가들, 여성운동 명망가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부처가 아니었느냐. 혹은 또 윤미향 의원의 정대협처럼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그런 단체들을 그 세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해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성의 구조적인 성차별은 꼭 여성가족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던 거고요. 예. 그 논의는 뭐 논의를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단 총리 인준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총리 인준을 과연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제대로 해줄 것이냐 혹은 170석이라는 거대 172석인가요? 그 거대 의석을 가지고 계속 발목 잡기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악순환 그러니까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석을 가지고서 정부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출범한 정부를 그리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사정정국으로 돌입함으로써 이 정국을 돌파해 나가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양당이 충돌하고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는 이런 전철은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최소한 국민은 이거는 바라는 것 같습니다. 뭐 햄머를 들고 국회에서 뭐 문을 갖다 부순다거나 서로 시간을 끌다 결국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패스트트랙에 왜 태웠냐 농성을 하고 이제 이런 거 없이 협치가 잘 되겠죠? 협치가 쉽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검찰을 장악할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권을 이용을 해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칼을 빼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172석을 가지고 정면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치는 뭐 출범부터 실종이 되고 이제 대결만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여소야대 전국에서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 그리고 국회는 동물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링컨의 리더십 또는 넬슨 만델라의 리더십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 정적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통큰 리더십을 통해서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의 기본은 뭐겠습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좀 하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꼭 얘기하고 싶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100%.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제발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자기 사람들 다 검찰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적폐 수사라고 해서 정말 얼마나 그걸
그 분위기를 몰아갔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도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배 교수님의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이게 서로 통합을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시는 그 좋은 일들을 이 전 정부에서라도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전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예, 아니고 나는 더 잘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 얘기죠? 아까 지나간 것 중에 제가 참 못 짚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전 후보는 지고 난 다음에 팬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여성 유권자들 중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비대위원장 얘기 아까 잠깐 나왔고 지방선거 쪽으로 출마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끝날 건 아니다. 내 정치 인생은 아직 안 끝났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정치적인 재기를 통해서 예. 다음 대권에 도전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대권까지. 그 이유는 이번에 비록 졌지만은 지고도 이긴 선거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현실적으로 불리한 지형에서 싸웠잖아요. 예. 정권 교체 여론이 10%포인트 높았는데 0.7%포인트로 좁혔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검열은 안 하겠지만 1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났을 것이다. 그나마 이재명이 나와서 선방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전 후보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마땅한 대안이 지금 민주당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당장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라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8월 달쯤에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나가서 당권을 쥐는 거 하나.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거 제가 볼 때 전혀 현실성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선택지가 2년 뒤에 예.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이제 대권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당내 기반이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당권에 도전해서 당 대표를 맡아서 정치적인 수순을 밟아가는 그런 선택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지를 달고 중앙 당 조직 안으로 일단 들어오느냐 아니면 비대위 대표를 맡느냐. 글쎄요. 뭐 그 둘 다 아니라고 저는 얘기했죠. 네, 당권을 알겠습니다.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예, 네. 당권 쉽지 도전.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 그러니까 두 후보가 고발되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건 시스템에 맡겨야 된다. 수사하던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얹어서 특검을 가지고 다시 여야가 논란을 벌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뭐 당선인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손 떼고 검찰이 알아서 다 또는 뭐 공수처가 알아서 다 이렇게 가는 건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뭐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던진 메시지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 가도록 놔둡시다. 근데 시스템에 따라 둔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요, 지금 현실적으로요, 만약에 대장동 수사를 자신의 측근을 뭐 중앙지검장에 앉혀가지고 수사에 들어간다면은 민주당도 카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특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특검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실종되고 전쟁만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는 실패의 길로 간다. 따라서 통큰 리더십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은 파헤치는 그런 정치 표적에 따른 그런 수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김 선생님.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사건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당군 이래 거의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고 피해액이 거의 1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네. 거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예. 하지만 만약에 재판정에 나와서 지금 그동안의 김만배라든가 이런 구속된 사람들이 이게 제가 뭐 예단을 하면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더 이상 내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걸 기다리면서
진실을 은폐하다간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어떤 발언을 할지도 몰라요. 진술이 바뀐다면? 예. 네. 그렇다면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건 정치 보복이니까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는 아까 무슨 뭐 당대표 무슨 그 팬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장동이라는 그 대장동 수사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한은 굉장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요. 대장동 벽은요. 이재명에게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에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단정 짓기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걸 조금 지켜보면서 계속 토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현 정부 검찰개혁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공약해왔습니다. 막강한 검찰권 견제 장치를 사실상 없애는 데 따른 우려와 함께 국회에서 과연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내 편이면 다 오케이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인사를 막 학살 인사를 해버리고 1년 만에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차기 정부 예비 대통령 신분이 된 윤석열 당선인,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책이 부패범죄 대응 약화와 권력 비호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과 숱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주의권 폐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겐 독자 예산 편성권도 주고 경찰과 공수처로 분산된 직접 수사권도 더 열어주겠다며 검찰권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단 실력이 없고 그리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당선인의 공약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이 뒤따라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행하려면 진통이 클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대통령령 개정이나 인사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현 정부 기조 지우기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검사장뿐만 아니라 조국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던 윤석열 특수통사단이 다시 요직에 중용될 거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까지 더해 편가르기 인사와 보복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지만 윤 당선인은 앞서 여러 차례 선을 그었습니다. 180석 갖고 있는 저 거대 정당 상대로 보복할 수 있습니까? 나도 눈치 봐야 되는데 당선돼도.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관련 공약 대부분이 검찰권 견제 차원에서 도입된 장치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라 자칫 첫 검사 출신 대통령 아래 검찰 공화국이 태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문제에 대해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확대 가능성과 함께 정책 기조 변경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이 신속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반드시 수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개혁 공약으로 책임 수사제를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경찰이 재수사까지 거쳐 자체 종결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볼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윤 당선인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된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폭 줄어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6대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수사 기소 분리로 균형을 잃어가던 검경의 협력 관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강화와 함께 다시 수직 관계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 개정을 통해 진행된 만큼 이전으로 되돌리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명목상이나 사실상으로 법을 다시 재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나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면서 집권당에 따라 법과 제도가 계속 바뀌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재정자금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로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신속히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2차 비용 50조를 손실보상에 한 43조 정도.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 세제를 보다 확대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닌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일반 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술 혁신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기술, 범용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와 가치 창출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심각하다며 임기 1년 내에 재정 준칙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 관리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규모 공급에 더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대대적인 정책 변경을 약속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함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공급은 뒷전에 두고 설익은 규제를 남발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 균형이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공급입니다.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300%에서 500%로 높여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시장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있는 물량도 우리가 예전을 더듬어 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특히 네. 지금은 이제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물량이 과연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인가도 시장 변화를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애초에 예산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부지 마련이라든지 재원 확보 같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1주택자의 보유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양도세율 적용도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누진적인 세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경험해 왔잖아요. 이 재산세 통합 과정에서는 그런 지나치게 차별화된 세 부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세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에도 수술칼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임대 기간을 2년 더하기 2년에서 다시 2년으로 돌리고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 윤 당선인의 뜻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앞으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집값 폭등과 다층 규제로 혼란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겸임 교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보니까 기본적인 축은 규제 완화, 그다음에 공급 확대. 그래서 이제 시장 중심으로 돌리는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하고 이제 앞으로 등장할 새 정부하고의 부동산 정책의 차이가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부동산 정책이 크게 이제 공급하고 세제 정책하고 또 대출 규제, 거래 정책 해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크게 다른 점은 이제 세제 완화입니다. 전격적으로 이제 종부세에 대한 뭐 조금 이제 과다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갖다 부각시키면서 종부세 완화를 좀 내세웠고 통합을 좀 내세웠죠. 폐지를 처음에 얘기했다가 지금 통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출 완화 부분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실 텐데 실제로 공약집을 보면은 DSR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나머지 부분은 기존 정부에서 하던 정책 그리고 또 반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정책 또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르다라면 기본주택이 이제 100만 호 임대주택 공공으로 나가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50만 호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조금 늘린 것. 핵심은 이제 세제 완화가 이제 방점이 지켜지겠죠. 그래서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부자 감세의 어떤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셔서 물론 이제 불합리하게 이제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종부세 부분은 손을 대서 합리화해야겠지만 세금 부분에서 특히 양도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그 부분은 이제 양 후보가 공동적으로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출하가 돼야 시장이 안정되겠다 해서 1년이나 2년 이후 이런 내용은 좀 조금 이제 같습니다. 다른 게 그러니까 세지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한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당선인의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급 문제를 얘기하자면 5년 동안 250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 정부마다 신도시 뭐 만들고 공급은 정책을 안 내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고 가격 안정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이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뿐이 아니라 2기 신도시 잔여 공공 택지하고 여러 개발을 미리 다 해놨거든요. 그 물량만 해도 한 217만 원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유동 물량 한 3, 40만 원 빼도 최소 180만 원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벌써 60, 70% 이상은 토지 보상이 거의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부 지역은 뭐 80%까지 지금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 물량의 기본을 말씀 올리면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200만 원 공급인데 그 10년 동안 안정됐잖아요. IMF까지 합치면. 그때 200만 원 공급일 때 서울 수도권의 인구 증가가 1년에 한 35에서 50만입니다. 근데 지금 인구 증가가 좀 없잖아요. 약한데 불구하고도 지금 서울 수도권의 노태우 200만 때는 서울 수도권이 80만이 배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250만 중에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150만에서 160만을 지금 얘기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는 더 했지만 그 물량을 계산하면 그럼 노태우 정부 때 2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년을 갖다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유지했거든요. 그걸 감안하시면은 인구 감소 어떤 뭐 그런 부분과 같이 겹치시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완전하게 줄 것인데 그 부분에 뭐 전문가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땅을 마련해서 새로 짓는 것 이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재고 주택들을 갖다가 다시 정리하는 것 그래갖고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지금 겨우 집값이 올라가다가 멈추고 좀 안정을 찾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재건축 재개발이 확 커지면 집값이 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 걱정도 하거든요. 네,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아실 게 이제 보통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완화 많이 던지시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재개발 그 정책이 조금 이제 규제 쪽으로 가다가 이미 당선이 되기 전인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당선 전에 이미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급을 위해서 좀 완화하겠다고 한 내용이 구조 안정성하고 건축 노후 설비도 하고 뭐 주거 환경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점수를 주는데 구조 안정성의 배점이 50점이었어요. 그래서 잘 통과가 안 됐는데 정밀 안전 진단을 이 부분은 이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신통기획이죠. 이미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의 내용도 신통기획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미 오세훈 시장이 작년 11월 신통기획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기본의 원칙이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개발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부시면 저쪽에 입주할 물량이 있어야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이 어떠냐면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지금 재건축 시장 쪽에 거래가 좀 없습니다. 거의 절벽입니다. 이건 뭐냐면 가격이 이미 임계점에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는 이슈를 줄 수가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데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또 걸림돌인데 이런 건 또 여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좀 걸림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좀 좋은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은 또 뭐 당선인이나 오세훈 시장도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뭐 좀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농도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 농도는 좀 미약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집 문제를 두 가지로 떼면 집을 장만 못한 사람들이 있고 집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종부세 폐지로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다가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아까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재산세하고 이제 합쳐버리는 문제 통합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인데 일단 종부세 얘기만 하자면 뭐 지방에 다 교부하기로 돼 있는 세금인데 그걸 없애버리면은 뭐 그동안에 주던 만큼 적당히 재산세에서 떼서 준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일단 종부세 우리가 그 근원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정부가 던져 노무현 정부에서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가 과도기 개발도상국 시절에 집중을 해서 도시를 키우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강남 쪽에 이제 뭐 코트라부터 무역센터부터 기반시설 충분히 공급하다 보니까 그 공익적 요소로 또 주택가격이 또 오르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그 부의 창출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익의 어떤 투자를 위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남 일대는 발전하고 지역 균형은 자꾸 깨지니까 양극화가 발생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러면 여기서 조금 세금을 띄어서 줘야겠는데 이게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세가. 네. 그럼 지방에 교부할 걸 갖다가 걷어가지고 뺏어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종부세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지방에 교부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지 일부러 이제 더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 전에도 이미 누진적으로 좀 높긴 한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부담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합하겠다고 하는데 그 원래 취지를 생각하신다라면 통합보다는 이제 종부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저는 종부세 원칙의 어떤 목적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더 국민들한테 국가 균형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완화하는 것들은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거의 찬성합니다. 여야 간의 이견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는 2년을 말씀하셨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유예하는 기간을 2년을 말씀하셨고 이재명 전 후보는 이제 1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3기 신도시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년 후년에는 그게 상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공급 미스 매치를 위해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정책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당선과 함께 또 관심이 모아지는 게 자본시장 변화입니다. 그건 한번 대목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그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은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앞으로는 신산업을 물적 분할해서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의 폐지,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후보들은 공약 내걸 때 주시장 뭐 5천까지 간다, 3천억 훌쩍 넘는다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냉정히 이거 정확하게 보자면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2023년부터 양도세 시행이 근데 그걸 폐지한다고 하니까 시행도 안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텐데요. 주가 상승 현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부분은 그거죠. 다행인 것은 이제 두 후보 다 이 물적 분할 있죠. 그 LG화학이나 SK 그 쪽에서 물적 분할하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재산 피해를 좀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두 후보가 공히 이제 규제하겠다고 한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세 폐지는 제가 볼 때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내년부터 할 계획이지만 폐지할 때 부자 감세 또 비판에 약간 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막아서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던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증권거래세를 또 개인들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또 그걸 없애자고 반대였는데 두 개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좀 믹스해서 차기 정부에서 이것을 뭐 강력하게 일방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하고 공청회도 많이 열고 여론 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는 그 유사한 장치가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기존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여건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 개인 투자자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조금의 긍정적인 요소는 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의 이제 가계 부채가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돈도 시장의 유동성도 너무 크고 해서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가계 부채를 줄이려면 물론 집 때문에 빚을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주식도 하랴, 특히 또 가상화폐, 가상자산에도 또 투자를 하랴, 뭐 빚을 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안정시키고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찰나인데 가상자산 활성화를 다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가상자산의 어떤 뭐 이제 디지털 자산 관리법을 이제 제정하겠다고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당에서도 사실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방향성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방향성이 투기 형태의 어떤 그것을 부추기는 형태의 어떤 방향성이 그로 가면 안 될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양성화하고 해외 어떤 뭐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거래가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 절제하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방향성을 잘 잡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에서 지금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지금 주식 양도세 부분인데 암호화폐 지금 벌써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250만 원 이상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젊은 층들은 암호화폐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투기성 말고. 그러니까 투기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과 함께 양성하는 정책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표현을 하실 때 우리 저 차기 정부에서 잘 해줘야 이 시장에서 안전자산, 투명한 거래, 또 뭐 불법 자금 세탁도 통로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화 거래로 활성화하고 환전하는 데 있어서도 거래소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특정금융거래법이라고 해서 가상자산을 갖다 원화로 환전하는 것을 이 금융계좌를 은행의 실명으로 개설했을 때만 허용하는데요. 그 부분이 자금 세탁이라는 문제가 터지면 두 개 은행하고 개인 투자자가 실명자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하게 가면 안 될 것이고 예. 충분히 시간을 갖고 또 말씀 주신 아까 그 가상화폐들의 단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들이 모아진 다음에 예.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한 정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 같은 정책이 뭐 20몇 번 바뀐다든가 예. 뭐 이런 거 아니면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이게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그렇죠. 뭐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이 없이 좀 수급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장기적이고 중기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들이 좀 차곡차곡 정부가 바뀌어도 변화 없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또 옆에서 많이 자문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0만 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열흘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PCR 검사 없이 의료진의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확진으로 인정하고 곧바로 격리와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8만 명 넘게 발생해 전날보다 4만여 명 감소하면서 사흘 만에 30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1배 늘었고 5주 전에 10.3배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2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누적 사망자도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열흘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최대 3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와 함께 진단 체계, 의료 체계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진이 실시하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판정해 즉시 격리와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의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으며 PCR 검사 역량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CR 검사가 한계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보다 빨리 진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빨리 처방하기 위해서 중증화를 낮추기 위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증상은 없거나 경미하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반 병실에서도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병동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을 경우 코로나 관련 치료비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저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이 일부 발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춰 코로나19 관리 체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격리했던 조치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를 등록했다면 오는 2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적용된 7일 격리 조치가 석 달여 만에 해제되는 겁니다. 지역 발생 규모와 비교해 해외 유입 비율이 극히 적은 데다 다른 나라의 유행 규모가 줄고 있어 격리를 면제해도 국내 확산세에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판단한 겁니다. 예방 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노바백스를 포함한 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이신 분들과 3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감염 이력이 있는 완치자라면 2차 접종 뒤 180일이 지나더라도 3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살 미만 소아는 원칙적으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지만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를 고려해 6살 미만은 동반 입국자가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는 의학적 사유 등 이유를 불문하고 미접종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로 등록했더라도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면 기존 격리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 입국자가 다음 달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은 방역교통망은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정부는 델타 변이와 계절 독감 중간 수준으로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진 규모는 커졌지만 치명률이 낮은 만큼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 의료체계 전환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를 음압시설 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울진 산불이 8일째 계속되면서 여의도 면적의 70배 정도를 태웠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연기, 또 빽빽한 나무 등 악조건이 겹치면서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빽빽이 들어찬 나무들, 산불이 코앞까지 닥친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산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반복해서 확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람입니다. 바람 속도는 물론이고 방향까지 제멋대로 바뀌면서 울진군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돌풍이 부는 곳도 많아 애를 먹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이번에 불을 보니까 정확하게 알겠더라고. 소용돌이 형태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꼭대기가 탔지 않습니까? 연기도 문제입니다. 골짜기에 갇혀 빠져나가지 않는 연기는 헬기 진입을 막아 진화 작업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연기가 많이 나서 진화하는데 진입하는데 너무나 저희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에 빈틈없이 들어찬 나무도 산불을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울창한 숲이 오히려 좋은 땔감 역할을 하면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또 산속에 남아있는 죽은 나무, 즉 고사목은 불을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고사목이 불타서 그 숯덩이들이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그것이 또 불씨가 되어서 또 다른 재발화를 시키고 있다. 산세가 험해 진화대원의 진입이 어렵고 작업하기도 힘들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불을 보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 옆으로 번지는 걸 하나하나 방지를 하고 물을 뿌려서 호스를 길게 피면 1000m 정도 끌고 올라갑니다, 산에. 또 건조경보가 이어진 탓에 한번 물을 뿌린 곳도 금방 말라 재발화가 반복됐습니다.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울진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 신중하게 잘 풀어야 할 국가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주요 국가의 가계부채 동향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늘어난 거와 다른 나라 늘어나는 게
아무리 봐도 달리 보이죠. 예. 우리나라는 자산 투자 열풍도 뜨거웠고 또 코로나19를 국가 부담보다는 가계의 부담으로 버텨내느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늘 설명드린 바 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 2월 중에 가계대출 동향이 나왔는데 물론 잠정치이긴 합니다만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드디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2달, 3달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대출의 규모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일단 증가하던 증가 추세가 최근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첫째, 대출 금리를 올리니까 빌리기가 힘들죠. 더군다나 대출 총액을 규제합니다. 꼭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가라라고 규제를 좀 강화했더니 역시 규제가 먹히는 거죠. 조금씩. 그다음에 다음 정부 들어서는 주택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주택 거래 자체가 멈춰 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계부채가 늘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터지지, 원자재 값은 오른다고 하지 않으니까 위험하다. 뭔지 모르지만 부채를 줄여놓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스스로 부채를 축소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가계부채가 이제 줄고 있는 거죠. 자, 이대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어 나갈 건가? 그런데 다음 정부의 공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까 한문도 교수하고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자산시장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풀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위험이 큰 그런 정책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계부채, 물가상승, 자산거품의 붕괴 리스크가 같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는데 그러면 요즘 물가까지 엄청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확 올리고 대출을 또 규제해야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빚을 냈던 자영업자나 내 집 마련자들은 갑자기 부담이 또 확 커지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면 자산시장의 거품이 갑자기 또 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엉켜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이 잘 조합돼야만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이 8년 6개월 만에 2,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요즘 운전자들은 기름을 넣으러 갈 때 거의 대부분 기름값 간판을 꼭 확인한 뒤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확인할 때마다 급등한 기름값에 깜짝 놀랍니다. 예전에 비해 가지고 부담이라고 하면 이제 배 이상이 부담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서울 등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은 하루 전보다 21.2원 상승한 약 2,007원, 전국적으로는 13.5원 상승한 약 1,927원입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대를 돌파한 것은 서울에서는 약 8년 6개월, 전국 평균 가격이 1,900원대를 돌파한 것은 약 8년 5개월 만입니다. 최근 급등하던 국제 유가가 일시 하락하긴 했지만 보통 국내 기름값은 국제 유가와 비교해서 2, 3주 후행하는 만큼 당분간 더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수개월째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유가 인상은 말 그대로 직격탄. 정부는 유가 급등잡기 총력전입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주유소 기름값이 국제유가 인상폭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는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는 유류세 인하에 묻혀서 적게 내리다가 국제유가가 올라가니 빨리 많이 올리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말까지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연장됐지만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은 물가와 마찬가지로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